비유하자면 이 작품은 가만히 서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그 흔들리는 순간에 히라야마의 표정을 바라보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코모레비처럼 빛나는 찰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작품은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빈 벤던스 감독이 연출하고 또 시나리오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막 동이 터오르는 도쿄의 롱숏으로 시작합니다. 새해나 여행에서 일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르면서 지평선을 따라 어둠이 위아래로 서서히 밀려나는 아름다운 시간대죠. 이 다음은 사운드가 참 좋은데 세 가지 장면에서 세 가지 소리를 연결시킵니다. 다 비슷한 지점이 있는 소리들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고, 이 소리는 다시 할머니가 빚이라는 소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히라야마의 숨소리까지 닿죠. 결국 이 오프닝은 작품 속 가장 중요한 세 요소를 연결시키며 시작하고 있고, 또 이 순간이 이제 막 동이 터오르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대라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작품은 히라야마의 삶에 또 하루에 끊임없이 명과 암이 반복되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익스트림 롱숏에서 히라야마 얼굴 클로즈업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쇼트의 구성은 이 작품 전체의 구성으로도 볼 수 있죠. 이어서 히라야마의 출근 전 루틴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자기 규칙을 가진 사람이죠. 이불을 개고 1층으로 내려가 작은 거울 앞에서 양치와 면도를 하고, 그곳에서 물을 받아 올라와 키우는 식물에게 물을 주는데, 이때 살짝 미소를 짓죠. 갈아입는 옷을 통해 그가 화장실 청소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문을 나서기 전에 차례로 필름 카메라와 열쇠 등을 챙깁니다. 이때 눈여겨볼 게, 그는 유일하게 시계만 놔두고 갑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가 시계를 챙기는 날이 따로 있을 거란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보게 될 히라야마의 하루는 시계 없이도 시간을 알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숙달된 일이라는 것 또한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선 다음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 번 더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이때가 이 사람 뭐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캔커피를 뽑아서 차에 탄 뒤에 여러 테이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음악을 틀고 일터인 도쿄 공공 화장실로 갑니다. 주인공 히라야마가 분명한 자기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반복되는 일상과 그 안에서 찾는 소중함으로도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영화를 조금 더 보게 되면 히라야마의 일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는 자신이 정한 규칙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외부적인 여러 이유로 그가 본래 가고자 했던 길에서 계속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죠. 중요한 건 그는 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이 작품에선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물로 등장하죠.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게 히라야마가 운전 중에 계속 바라보는 도쿄 스카이트리고, 또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특히 화장실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화장실 외벽과 내부에 비치는 햇살과 나무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점심시간에 늘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반짝거리는 햇빛, 코모레비가 있죠. 저는 이 작품이 히라야마와 나무를 동일시하며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의 방점은 히라야마가 평온하게 일상을 반복하는 순간에 찍히는 게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비껴나 흔들리는 순간에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작품은 가만히 서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그 흔들리는 순간에 히라야마의 표정을 바라보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코모레비처럼 빛나는 찰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히라야마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씬에서도 이 순간을 찾을 수 있죠. 그가 청소하는 도중 직장인으로 보이는 취객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는 청소를 멈추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화장실 벽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죠. 그가 가고 있던 길에서 잠깐 벗어나 살짝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 취객은 볼일을 다 보고 나와서도 청소 중 팻말을 발로 차고
차고 가버리죠. 하지만 이때에도 히라야마는 넘어진 팻말을 다시 세우고 묵묵히 청소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라면 저 순간의 기분이 어땠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관객마다 그 지점은 다르겠지만 영화를 보는 어느 순간부터 히라야마의 삶에 나를 대입해서 같이 비춰보게 되죠. 그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고 철저할 수가 있나 싶죠. 특히 그 돋보기인지 거울인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와 비데 장면 기억하시죠? 비데를 작동시켜서 손바닥으로 물을 막으면서 노즐을 세척합니다. 또 비데를 아예 떼어내서 변기 안쪽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광인이구나 싶죠. 그래서 동료 타카시가 하는 말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히라야마는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원래 상태로 끊임없이 되돌려 놓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 같아 보이죠. 앞으로 이 작품에선 정말 다양한 화장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기획되고 또 제작된 건 이 화장실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쿄 올림픽에 맞춰 시부야구 화장실을 재건축했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공공시설 홍보 영상인 건데 이걸 이렇게 잘 찍어서 칸네 출품도 하고 결국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죠. 빈 벤던스에게 처음 이 의뢰가 갔을 땐 다큐멘터리나 사진 작업을 요청했다고 해요. 원래 사진 작업과 다큐 작업을 같이 하는 감독이죠. 근데 빈 벤던스 감독은 한 편의 이야기를 갖춘 장편 영화를 만들길 원했고 결국 이런 결과물이 나왔죠. 앞서 스카이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스카이트리를 설계한 게 일본에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죠. 안도 타다오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영화 안에서 조카 니코가 히라야마의 일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씬이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화장실이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화장실입니다. 또 히라야마의 작업복은 우리나라에선 베이프와 요즘엔 휴먼메이드가 더 유명하죠. 두 브랜드를 만든 니고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홍보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래서 저 장면이 들어갔구나 싶은 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화장실 사용법을 묻는 장면도 그렇죠. 또 놀이터와 연결된 화장실에선 아이들이 화장실 안과 밖에서 노는 모습이 등장한다든지 세면대 높이가 낮다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란 특징을 장면으로 잘 녹여냈죠. 아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장면은 작품 속 이야기로 봐도 의미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 히라야마의 과거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해온 걸로 보이죠. 그러기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고 또 손을 잡아주는 장면은 히라야마의 삶과도 이어지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이날 히라야마는 집에 돌아와 꿈을 꾸는데 코모레비와 함께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거든요. 이건 그가 오늘 겪은 일을 꿈에서 다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가진 기억이나 결핍이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죠. 재밌는 건 그가 꿈을 흑백으로 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꿈속 장면엔 마치 배경지처럼 코모레비가 은은하게 깔려 있죠. 이 흑백과 연결되는 게 그가 찍는 사진입니다. 그는 늘 흑백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꿈속 장면과 연결되죠. 이 작품이 낮과 밤, 빛과 그림자, 웃음과 울음을 계속 오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과 암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히라야마의 퇴근 후 루틴을 보면 더 이상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죠. 목욕탕에 가서 씻고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선 책을 보다가 잠들죠. 이런 장면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빛과 그림자이고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나무로 등장하는 건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그가 일할 때도 그렇고 또 일이 끝나고 나서도 이 도시의 거대한 나무처럼 배경에 있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드디어 손목시계를 착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이 주말 시간대가 더 변수가 있다는 거겠죠. 우선 빨래방에 가서 세탁 버튼을 눌러놓고 빨래가 되는 동안 사진관에 갑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찍었던 필름을 맡기고 또 이전에 맡겼던 필름을 다시 찾아오죠. 집에 돌아와선 우선 방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사진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방식 같죠.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은 바로 찢어버리고 또 마음에 드는 사진은 달별로 박스에 보관하죠.
근데 또 이런 모습이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건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진을 저장할 때도 비슷한 단계를 거치거든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고르고 지우고 보관하는 일을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삭제 버튼을 누르고 달별로 년별로 정리하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결국 내 삶에 어떤 순간을 남길지 또 기억할지 결정하는 일이죠. 근데 이 인물은 그 일을 훨씬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손에 잡히는 이너지와 그걸 물리적인 박스에 보관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데 이 서점 주인도 참 매력적이죠. 한 줄평의 달인이시고 안경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걸 착용했죠. 또 빨래방 맞은편에 있는 선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빨래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게 주말 루틴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그의 평범한 일상이라면 앞으로 이 패턴은 계속 깨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타카시죠. 이 인물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 작품엔 첫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타카시 여자친구 아야가 찾아오면서 또 한 번 그의 일상에 변화를 겪죠. 타카시가 아야를 데려다 주기 위해 히라야마의 차를 빌리면서 그는 뒤쪽에 쭈그려 앉게 되고 앞좌석엔 타카시와 아야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루틴 중 하나인 음악 선택권까지 아야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의 얼굴을 보면 히라야마에게 이런 표정도 있었구나 싶게 뚱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 이걸 되게 귀엽게 연기합니다. 이어서 아야가 여러 테이프 중 패티 스미스 앨범을 고르고 리돈도 비치가 흐릅니다. 히라야마는 아야가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과 또 테이프 소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다시 웃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히라야마 얼굴에 여러 표정이 쓱쓱쓱 지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이 작품의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관객에겐 너무 슴슴한 영화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야쿠쇼코지 연기에 대한 불호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게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제 아야를 수줍으로 보이죠. 일하는 곳에 내려주고 난 뒤에 타카시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히라야마의 테이프를 막무가내로 팔려고 하죠. 이 레코드샵 씬도 되게 재밌는데 타카시가 주인과 테이프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는 동안 히라야마도 앨범을 구경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자기에게 없는 새 앨범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앨범을 확인하죠. 마치 그가 이 앨범을 듣고 또 간직한 시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처럼도 보이죠. 히라야마는 결국 앨범을 파는 대신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타카시에게 빌려줍니다. 느낌상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 같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추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시계가 없이도 시간을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자기 루틴을 가진 사람이지만 타카시 또 아야가 함께하면서 늘 가던 경로에서 이탈했고 당연히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순 없죠. 그리고 드디어 다리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작품엔 중요한 순간마다 또 의미 있는 대사가 나올 때마다 다리가 등장하거든요. 사실 이건 빈 벤더스 감독 여러 작품 속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가 워낙 로드무비를 잘 찍는 감독이기 때문에 늘 길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그 길과 길을 잇는 어떤 선택의 순간엔 다리가 등장하죠. 그는 이 작품 속 조금 뒤에 나오는 대사처럼 지금은 지금이기 때문에 아끼는 음반을 팔고 그 돈으로 주유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걸로 보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아야는 타카시가 몰래 가방에 넣어둔 테이프를 돌려주러 옵니다. 타카시가 여러모로 비호감인데 그래도 나중에 그 귀 만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등장하고 자기 귀를 내줄 땐 또 되게 순수한 사람처럼도 보이죠. 이 캐릭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계속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아야한테만 10점을 주고 결국 히라야마한텐 제일 높았던 점수가 9점이었죠. 아야는 차 안에서 음악을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음원이 주는 매력이 물론 있지만 음악은 어디서 누구와 어떤 순간에 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히라야마가 매일 아침 기분에 따라 음악을 고른 것처럼 아야 역시 낯선 차 안에서 여러 테이프 중 하나를 고르고 또 그 음악을 들었던 경험이 자기 일상에서 살짝 벗어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것 같죠. 아야는 음악을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 고맙다고 말하고 타카시에 대해 묻습니다. 히라야마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갑자기 울 것 같은 표정을 잠깐 짓죠. 저 이때 되게 놀랐는데 예측하지 못한 감정을 갑자기 바라보는 순간이었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히라야마의 여동생이 찾아왔을 때와 이 작품 맨 마지막 장면에 다시 찾아오죠. 아야가 히라야마 볼에 뽀뽀를 하고 내리는데 고마움에 대한 표현 같기도 하고 히라야마의 삶에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싶은 중년 감독의 판타지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이때 보면 아야가
내리면서 자동차 실내등이 켜지거든요. 그 빛 때문에 히라야마 얼굴이 붉어진 것 같이 약간 일본 만화처럼 연출했죠. 두 번째 등장하는 건 조카 니코입니다. 늦은 밤 히라야마 집 앞으로 찾아오죠. 사실 타카시와 아야는 히라야마가 외부 활동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인물이지만 니코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히라야마의 감정이입을 하면 훨씬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는 니코에게 왜 왔는지, 얼마나 머물 건지 같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쓰던 방을 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창고로 보이는 곳에서 잠을 자죠. 또 그러면서도 아침 루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분무기를 들고 2층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분무기를 마치 총처럼 들어서 스릴러물처럼 재밌게 연출했죠. 니코가 히라야마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둘은 같이 출근하게 되고 이날 아침엔 비가 옵니다. 그리고 니코는 앞서 아야처럼 차 안에 있는 테이프 하나를 골라 음악을 틀죠. 벤 모리슨의 브라운 아이즈 걸이 흐릅니다. 이 작품 속의 음악 얘기를 조금 하면 지금 틀어진 벤 모리슨 곡은 과거의 사소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곡인데 이 가사가 영화 속 현실과 절묘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또 이제 다 커버린 소녀를 다시 만난다는 가사 내용이 그렇죠. 저는 이 작품에 나오는 곡들이 전부 좋고 영화를 본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계속 듣는 앨범입니다. 특히 이 작품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뮤지션이 카네노부 사치코인데 출근길 중 하루의 푸른 물고기라는 곡이 흐르죠. 이 곡이 담긴 그녀의 앨범도 무척 좋습니다. 차 안에서 듣는 여러 곡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6, 7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 주를 이루고 락 음악이 유독 많죠. 또 멜로디가 밝으면 가사가 어둡고 반대로 멜로디가 어두우면 가사가 밝은 양가적인 특징을 가진 곡들이 여럿 있고 이건 결국 명과 암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여주는 이 작품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방황의 정서가 깔려 있죠. 근데 이 작품이 워낙 음악을 잘 쓰는 빈 벤더스 감독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얘기해 보면 우선 이 작품을 위해 만든 곡이 없다는 점도 이 감독님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지점이고 또 주로 차로 달리는 순간에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카메라 앵글이 어떤 씬들은 무척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작품의 정서를 장면보다 음악으로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씬도 있죠. 물론 이런 연출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빈 벤더스 감독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아쉬움이죠. 반대로 작품 속에서 너무 잘 붙는 음악도 여럿 있습니다. 저는 선술집에서 마마가 더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을 번안해서 부를 때 작품 속에 확 빠져드는 순간이었고 그녀도 히라야마와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떠나온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고 이 작품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음악도 같은 곡인데 영화 중간 지점에 다시 한번 등장했죠. 또 히라야마가 방 안에서 누워 듣는 퍼펙트 데이즈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작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은 딱 그 장면, 딱 그 클로즈업과 햇살을 위한 곡처럼 느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니코의 독특한 점은 히라야마의 루틴에 완벽히 스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코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음식점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히라야마가 살던 일상에 니코가 잠시 머무는 느낌이 들죠. 여기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인데 니코의 얼굴에도 빛과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지나는 걸 볼 수 있는 씬입니다. 이때 영화는 잠깐 동안 니코의 시점을 사용하거든요. 히라야마가 청소하는 동안 니코는 앉아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화장실로 이동해서 이번엔 히라야마가 변기를 청소하는 걸 내려다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니코 얼굴 클로즈업이 이어지는데 이 장면에선 그녀가 어떤 감정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니코가 스마트폰으로 히라야마를 촬영합니다. 이제 완전히 니코 시점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한 여고생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마치 동물을 부르는 것처럼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히라야마가 청소 도구를 들고 밖으로 나오죠. 이때 니코의 얼굴엔 확실히 분노가 보이죠. 이 아이가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근데 히라야마가 그런 니코의 얼굴을 보고 이거 별일 아니야 라는 듯 짧게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본 니코 얼굴에선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히라야마와 비슷한 웃음소리를 내죠. 니코가 왜 집을 나왔는지 작품 안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장면을 보면 그녀 안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 감정이 히라야마를 만나면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 씬에서 또 특별한 점은 니코가 히라야마를 촬영했다는 겁니다. 작품 속에서 카메라를 든 건 늘 히라야마였고 누군가 그를 처음으로 찍는 순간이죠. 보통 사진을 찍을 땐 그것이 풍경이건 인물이건 동물이건
그 대상 혹은 그 대상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록하고 싶을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니코는 히라야마가 청소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이 되면 니코는 그를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도 직접 대걸레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하죠. 저는 이 부분이 관객이 이 작품에게 다가가는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히라야마의 삶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나는 저런 순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지 떠올리게 되면서 작품 속 표현을 빌리면 영화와 관객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다음 씬도 좋은데 그가 늘 점심을 먹는 장소에서 이번엔 니코와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때는 니코가 먼저 코모레비를 찍고 그 다음에 히라야마가 따라서 찍죠. 이어서 저 나무가 삼촌 친구냐고 묻죠. 히라야마가 내 친구가 맞다고 대답하자 니코는 나무로 다가가 손을 얹어봅니다. 이 장면은 영화 초반 히라야마가 작은 묘목을 가져갈 때 나무를 만졌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죠. 이어지는 장면도 재밌는데 히라야마는 지금까지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뷰파인더에 눈을 붙여서 니코의 뒷모습을 찍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영화는 흑백 장면을 짧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로 인화된 사진을 보여준다기보단 그 순간 히라야마 심상에 맺힌 장면처럼 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히라야마가 처음으로 코모레비가 아닌 다른 대상을 찍는 순간이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가 역시나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싶죠. 또 이런 장면을 보면 히라야마와 니코 모두 나무 위에 앉게 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작품이 두 인물 역시 나무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점심 먹을 때마다 마주치는 직장인이 있죠. 이분도 만만치 않은 게 점심을 먹을 때 항상 무릎 위에 테이블보처럼 손수건을 깝니다. 또 늘 비슷한 시간대에 오는 걸로 보아 히라야마처럼 자기 루틴을 가진 사람 같죠. 히라야마가 눈인사를 하면 어색함과 경계심을 같이 내비치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히라야마보단 이쪽 직장인 같은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이 인물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여러 장소들 중에 산사를 골라서 식사를 하는 걸 보면 히라야마와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둘이 앉는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엔 히라야마가 오른쪽에 앉지만 다음 날엔 그녀가 오른쪽에 앉고 이 다음엔 또 바뀌죠. 이 설정이 재밌는 게 저는 나중에 등장하는 그 빙고 게임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둘이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작품 후반에 가면 그림자와 그림자를 겹치면 더 짙어지냐는 물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때 둘이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보면 그림자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전거 위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은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다고 히라야마가 말하죠.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히라야마와 니코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다리 한가운데 멈춰서 니코는 이 강을 따라가면 바다야 라고 묻고 히라야마는 응 바다야 라고 대답하죠. 니코가 갈까? 라고 하지만 그는 다음에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하죠. 아마 빈 벤더스 감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강을 따라가면 바다가 나온다라는 대사가 그의 작품 베를린 천사의 시에도 사용된 걸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가 나온 게 1987년이고 이 작품이 2023년작이니까 이 감독은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이 물길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바다가 나오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영화로 만들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한텐 막 영화가 너무 좋아지던 시기에 만난 첫사랑 같은 감독이고 그 감독이 이제 여든이 넘어서도 여전히 같은 것을 믿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척 반가웠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그 선술집 주인의 전 남편이죠. 그 만남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히라야마는 의도치 않게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곧바로 자리를 뜨는데 근데 저는 이전 장면에선 히라야마가 마마에게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못 피는 담배를 굳이 사서 피는 모습 같은 데서 아 마음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다리로 찾아오면서 둘은 강을 바라보고 서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데 그는 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죽기 전에 전 아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음산함을 표현하기 위해 왔다고 하죠. 이때 촬영을 보면 도시의 야경빛이 강에 반사되고 또 이 중엔 스카이트리도 보이죠. 또 강에 반사된 빛이 두 인물 얼굴에 묻어 반짝이면서 저한테는 코모레비를 연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정남편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채 죽는 게 아쉽다며 그림자와 그림자를 겹치면 더 짙어지는지 묻죠. 이에 히라야마는 직접 해보자고 하면서 그를 다리 아래로 데려가서 서로의 그림자를 겹쳐봅니다. 남자가 그림자를 겹쳐도 더 어두워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자 히라야마는 무척 강경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강을 따라가면 바다가 나오리라는 믿음은 다음에 대한 것이고 곧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을 청소하는 일은 지금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히라야마는 그 일을 반복할 때 무엇인가는 변하리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수많은 길을 가더라도 바다에 도착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곳에 바다가 있다고 믿는 영화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쓸쓸함이 분명 있죠. 특히 영화 후반부가 되면 히라야마 주위에 있던 니코, 타카시, 또 화장실 앞에 자리 잡고 있던 거린까지 사라지게 되면서 작품 속에서 처음으로 그가 불안해 보이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며 화를 내는 장면도 등장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마무리되는 게 화장실에서 하는 빙고 게임인데 이 게임이 끝날 때가 되면 종이에 채워진 동그라미와 X는 이 작품에서 계속 반복되던 명과 암을 떠올리게 하고 마지막 동그라미를 태양처럼 그렸죠. 또 고맙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히라야마는 맨 처음 이 종이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것과는 다르게 이번엔 자기 주머니에 넣죠. 작품을 자세히 보면 결국 혼자 있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와 그림자가 겹쳐지는 시기가 잠시 있지만 결국 다시 혼자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씬에선 이들의 그림자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로 가는 건 혼자 해야 할 일이라 말하는 것 같죠. 이 작품 맨 마지막 씬이 주는 감흥도 그렇습니다. 히라야마 얼굴로 웃음과 울음 또 빛과 그림자가 반복해서 지나죠.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일순간 그의 얼굴로 붉은 태양빛이 쏟아집니다. 이 순간 무엇을 느낄지는 관객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의 표정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환희를 읽는 관객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의 얼굴에서 고해를 발견하는 관객도 있겠죠. 그리고 제 감상은 후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엔 세 권의 책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일본 작가 고다야가 쓴 나무를 읽었는데 타카시 여자친구와 이름이 같죠. 굉장히 좋은 수필집이고 다 읽고 나면 주위에 있는 나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른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좋은 책입니다. 퍼펙트 데이즈가 좋았던 분이라면 이 책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슈퍼땡스는 박작가방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